온라인에 자이언트 펭수를 꿈꾸는 김영아 기자가 또 준비했는데요. 한 성매매 경험 당사자가요. 자신의 생애사를 담은 책,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0대이던 저자가 성매매에 유입된 계기, 그리고 타의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에 걸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성매매 여성에게 이제 정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탓에 저자는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김영아 기자가 이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저자를 인터뷰한 계기는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저자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길 하나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책을 지난해 11월에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뭐 비난이라든지 그렇죠. 혐오가 이제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핵심적인 요지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비난이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에 관한 어떤 기사들의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몇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뭐 성매매 하는 여성들은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다니더라. 피땀 흘려 돈 벌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또 불쌍하다 범죄자 주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날 것으로 이제 다 달려 있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자기는 이제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벼랑 끝에 와 있었고 그 벼랑 끝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이제 자기가 선택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펴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편견이나 혐오가 많지만 우리 사회가 좀 당사자 목소리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탈성매매 이후에 이런 당사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사회는 어떤 지원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자가 봄날이라는 이제 활동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봄날 작가는 어떻게 이제 성매매의 길에 유입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초반에 자기가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됐는지 이거를 자신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이제 자주 학대와 폭력을 가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16살 때, 그러니까 중3이었던 시절인데 생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고 일을 해라 라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서 또 일을, 공순이라고 하죠. 공순이로 예전엔 그랬어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온갖 성차별, 성추행을 당하고 또 그 버스 기사, 그러니까 퇴근을 돕는 그 버스 기사에게 성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혼이 날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이 봄날을 보호하기보다는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유년 시절부터 그런 뭐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보호를 받지 못해서 더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내몰렸다고 본인이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집을 나온 10대 여성을 환대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 한 성매매 업소의 업주, 그러니까 룸살롱의 업주가 했던 말이 눈만 질끈 감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동아줄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런 취약한 상태의 20대 여성에게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업소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빚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빈곤하고 자원이 없는 여성에게 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고 뭐 성추행, 성폭행, 뭐 성매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의 모든 이제 완성은 성매매였다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발이냐 강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의 겪은 삶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사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었을 텐데요. 이 성매매 당사자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또 성매매 현장의 목격자잖아요. 그쵸.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성구매자와 이 알선업자들의 어떤 민낯을 네. 여과 없이 이제 밝힌 거잖아요. 네, 고백을 네. 한 거고. 그쵸. 어떻습니까? 사실 상황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 음. 성구매자들의 발언이나 업체 행태들이 굉장히 네. 낱낱이 고발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당사자가 직접 경험을 한 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그런 뭐 성구매자 편, 그리고 업주 편 이렇게 따로 있는데, 봄날 작가가 보기에는 이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악덕 업주들 가운데서는 이 차를 거부하면 사창가로 팔아버린다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그리고 뭐 강제로 다이어트 약을 먹이고 성형을 강요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를 할 때는 솜을 넣게 한다거나, 예. 그리고 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그에게 결근비로 하루 50만 원을 청구하는 등의 되게 좀 악질적인 그런 행태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이제 해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자, 네 몸뚱이가 미천인데 네가 관리를 해야지, 누가 임신하래? 라는 네. 말을 이제 업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폭력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이런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기 어려운 이유, 또 왜 탈성매매를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을 쏟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선불금 제도라고 이제 네.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시 여성들에게 족쇄를 차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숙소비부터 화장품값, 미용실, 그리고 사우나, 홀복,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사면은 이게 다시 업주한테 도로 갚아야 하는 빚이 되기 때문에 업소를 그만두려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진상 구매자들 중에서는 여성들이 뭐 술을 버리거나 뭐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값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 아까 뭐 다이어트 약을 먹이거나 성형을 하게 되는데 그 성형 비용도 이제 그 돈도 다 이제 다시. 빚으로 네. 돼서 갚아야 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그냥 예사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이제 지역 활동을 할 때 지금은 이제 거의가 다 없어졌는데 이제 월곡동에도 이런 촌이 있었어요. 월곡동이 월곡동. 그러니까 그 서울인가요? 기름역, 기름동에 그 성매매 그 집결지가 네. 있었는데요. 거기도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아. 낮에도 저희가 지역활동차에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주변을 지나가면요. 굉장히 음습하고 뭔가 누군가서 확 낚아챌 것 같고 이제 거기 다 있어요. 무슨 맞아요. 세탁소도 네. 있고 뭐 네. 이런 미용실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그런데 술집도 있고. 한낮에 가도 굉장히 음습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도 많은 여성들이 이제 숨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 그 추모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정말로 그 공간이 거의 이 탁자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거기서 생활이 정말 죽음 위에는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문도 잠가놓고 있고. 네, 철장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창문도. 사실 지금도 그때 같은 여성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어갖고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함부로 왜 그 탈성매매를 하지 않느냐, 왜 도망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거의 같아요.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그런 네.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군산에서도 군산에서 그랬고, 네. 예. 근데 이게 진짜 그 사슬 같은 거라서 쉽게 빠져나오는 맞아요. 게 네. 폭력을 낳고 이런 거죠. 어쨌건 이제 그 이후에 성매매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마련됐는데 이게 이제 불법으로 처벌이 받거든요. 성매매는 이거는 저희 범죄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성행을 하고 있다는 네. 게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좀 부분인 것 같아요. 통계로도 그렇게 나왔다고 하죠.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결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해서 맞아요. 많이 네, 철거되고 네, 네.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바뀌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실시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조사가 이제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가 된 게 있는데,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성매매 집결지 42곳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이제 4,402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네. 그 중에 174명을 대상으로 조금 더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 63%가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을 일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70%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3%는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답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같은 이 조사에서 이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1,05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을 물었어요. 네, 좀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2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였다고 이제 나온 그 통계 결과가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집결지가 정말 서울 시내도 여러 곳이 있었거든요. 네. 용산도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청량리도 있고, 뭐, 그 기름역 주변에도 있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더욱더 은밀하게 맞아요. 굉장히 네.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게 네네. 이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고, 이게 남성들의 어떤 이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 흔히 그런 말, 총각박지 뗀다 이런 네. 말로 네.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있었던 네.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낸 건데요. 성매매 경험 20년, 그리고 탈성매매 이후에 글을 이제 쓰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글을 내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내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뭘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음. 사실 나오는 것도 되게 꺼려 하셨어요. 그럼요. 이게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이런 지탄이 심하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낙인이거든요. 예, 좋은 맞아요. 글씨예요. 네. 그래서 대신 이제 가지고 온 게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음. 이게 일기장이고, 이 핀이 당시에 이제 그 업소 생활을 하실 네. 때 쓰셨던 이제 머리핀. 머리핀을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일기장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이제 탈성매매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본인도 너무 그런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네.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니까 그걸 이제 풀어놓던 일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당시 이제 썼던 내용들을 이제 읽으면은 여전히 막 자괴감이라든지 자책감 이런 것들을 풀어놓은 걸 통해서 이제 좀 스스로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매매에 벗어나더라도 여성 대부분이 이제 되게 오랜 업소 생활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그렇죠. 있는데요. 봄날 작가도 사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활 지원만 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끊임없이 과거와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12번씩 뭐 예전에 업주가 했던 말들, 그리고 성구매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지금도 이제 막 분노와 억울한 네.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분노를 어떻게 보면 자양분 삼아서 지금은 이제 반성매매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요. 이게 또 사실 어려운 게 그 상담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그런 피해 그렇죠. 여성들을 이제 네, 만나게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도 비슷한 똑같으니까.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더 분노스러워 하시죠. 네네. 그러면서 업소 안에서는 사실 그런 갖은 유형의 성폭력이 항상 발생을 하지만 이 폭력을 당해도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라는 낙인이 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형 노르딕 모델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업자와 성구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모델을 이제 얘기를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한 여성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증언한 이제 한국의 성착취 구조의 현실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성매매 시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이게 줄지도 않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채팅 앱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발이냐 강제냐라는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봄날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안전한 가정이 없었고 그 나왔을 때 누구 하나가 따뜻한 정말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손길을 내밀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도 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 김영하 기자가 보면 늘 우리 사회의 여성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언제나 또 든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시사인의 자이언트 펭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 이번 호에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소식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세 가지 뉴스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와 또 마음이 좀 쓰린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뉴스 두 꼭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그 안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시사인이 담습니다. 함께 해결해 보시는 지혜를 시사인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기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시사인싸도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